한국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 나라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후진국에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저는 회장실 앞에서 비서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 천루이는 절대 한국 따위에 가지 않겠다고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천루이. 47세. 상하이 출신 엘리트입니다. 중국 최대 하이테크 부품 제조기업인 중화테크의 부사장이죠. 하버드 MBA 출신의 실리콘밸리 경력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5년 전 저는 초기에 중화테크의 영업 담당자로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는 우리 제품을 품질이 낮다며 계약을 거절했어요. 그 당시 담당자는 냉정한 얼굴로 중국 제품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받은 모욕감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맹세했어요. 언젠가 중국 기술로 한국을 압도하리라. 이제 중화테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저는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갑자기 저를 한국법인 협력팀장으로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분노에 차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천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왕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루이, 자네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네. 네 회장님,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가 없으면 한국은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그들에게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왕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나? 그것은 제가 15년 전 삼성전자에서 거절당한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저의 얼굴에는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그때 받은 상처를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위기가 왔어. 그리고 그 해결책이 한국에 있을지도 몰라. 무슨 위기입니까? 유럽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연이어 불량 판정을 받고 있어. 특히 독일 바이어들이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취소했네. 이대로 가다간 중화테크의 글로벌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저희 회사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고 앞으로의 성장을 책임질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한국이라고요?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들이 어떻게 독일과 같은 까다로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 배워야 해. 자네의 경험과 능력으로 한국에서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 회사를 구해주게.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위기가 현실이라면 제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방식을 배워오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중국의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건 바로 중국의 힘이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곧 미국도 따라잡을 나라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작은 반도국가 G20 회원국. 그래도 중국의 14억 인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죠. 국토 면적도 중국의 약 1100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기업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천 부사장님, 왕 회장님께서 긴급하게 연락하시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루이, 큰일이 벌어졌네. 독일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작했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전성 문제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입니까? 우리의 주력 상품인 스마트 배터리와 전자부품 시리즈야. 더 심각한 건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주가가 오늘 30% 폭락했다는 거야.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제 어깨에 달렸다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을 떨며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회사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독일 소비자 단체가 중화테크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저희 회사의 주가는 60%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제 아들이 다니는 미국 대학에서 중국 기업의 안전 불감증 문제로 그를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실리콘밸리 인턴십 기회도 잃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모두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마치 내가 위험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아들인 것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중화테크는 글로벌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전 세계 미디어는 중국 기업의 안전 문제를 집중 보도했어요.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잃었고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미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중국 기업의 이미지 추락을 막아줄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한 미국 컨설턴트는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며 포기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삼성전자와의 첫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그들이 라이벌 기업을 어떻게 도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본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기업 문화, 직원들의 태도, 시설의 첨단성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철루이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품질관리 총괄 김정우입니다. 60대 초반의 김정우 부회장이 완벽한 중국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15년 전 저희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15년 전 우리가 만났었죠. 김정우의 말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당시 젊은 분이 보여준 열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우리는 중국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화테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우리는 경쟁자이자 파트너가 되었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15년간 품어온 원한과 달리 그는 저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지금 귀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회의실에서 김정우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품질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식스 시그마 공정, AI 기반, 결함 검출 시스템, 협력사 관리 방식. 모든 것이 완벽히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개발한 글로벌 트러스트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독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품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김정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중화테크는 빠른 성장에 집중하느라 이런 기본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김정우가 보여준 것은 삼성의 나노결함 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통과한 제품만이 독일과 같은 까다로운 시장에 나갑니다. 품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학 때문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김정우는 저를 삼성의 연구소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중화테크 제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냈습니다. 천 부사장님, 귀사의 스마트 배터리 시리즈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여기서 나옵니다. 회로 연결 부위 나노 수준 결함이 고온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은 현미경으로 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특수 코팅 기술인데
이걸 적용하면 유해물질 발생을 99.9% 차단할 수 있어요. 김정호는 기술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로열티는 지불해야 했지만 이것은 중화테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는 경쟁사인데요. 동아시아 기업으로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서구 기업들이죠. 한국과 중국이 서로 끌어내리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김정호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을 느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보는 안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왕 회장님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삼성의 기술 지원과 함께 중화테크의 품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루이, 자네가 맞았네. 한국에 배울 것이 있었어. 회장님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저의 계획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가 보여준 신속한 행동력이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삼성의 엔지니어 팀이 중화테크의 생산 라인에 파견되었고 문제가 된 제품들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얕봤다니. 어쩌면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지도 몰라. 2주 후 중화테크와 삼성전자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기업은 안전한 전자제품을 위한 한중 협력을 선언했고 문제가 된 제품들의 개선책을 발표했어요. 독일 정부와 소비자 단체는 이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보증이 큰 신뢰를 얻었어요. 중화테크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불매운동도 수그러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삼성전자 김정호 부회장과 함께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분들은 저쪽으로 가세요. 한국 분들은 이쪽입니다. 직원이 우리를 다른 줄로 안내했습니다. 김정호는 자동 게이트로 걸어갔고 저는 긴 줄에 서야 했어요. 왜 다른 줄이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정호는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킨 후 30초도 안 되어 통과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40분을 기다린 후에야 심사를 받을 수 있었고 2차 심사까지 받아야 했어요. 여권 주세요. 심사관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여권을 건넸고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에 온 목적이 뭡니까? 어디서 묵습니까? 누구를 만나죠?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저는 별도 심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짐은 샅샅이 검사되었고 모든 연락처와 일정을 확인받았어요. 그 사이 김정호는 이미 입국을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오래 걸리셨네요. 2차 심사를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죠? 한국은 EU와 무비자 간소화 협정이 있어서요. 자동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웰컴 투 저머니 라고 인사까지 해주더군요. 한국인들은 보통 그렇게 환영받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폭발했어요. 왜 중국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우리가 경제력은 더 크잖아. UN 상임이사국인데.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권 순위를 검색했고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여권 세계 2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3개국, 중국 여권 66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80여 개국. 이게 무슨?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런데 왜 여권 순위는 이렇게 낮은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검색했습니다. 여권 순위가 결정되는 요인들을 찾아봤어요. 국제 신뢰도, 법치주의 수준, 인권 상황 이런 요소들이 여권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인구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두껍게 보여도 속이 빈 나무였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의 힘은 외형적인 것이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깊은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김정호와 함께 독일 바이어들과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정호는 독일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바이어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바이어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존중하면서도 당당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미팅 후 바이어들은
중화테크의 개선된 제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호의 보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의 제품이 삼성의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면 우리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독일 바이어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국제적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정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천 부사장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여러분의 기술력, 시스템, 국제적 신뢰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김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강의 기적이 있었어요.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일했고 교육에 투자했으며 품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었어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기본을 지켰죠. 어떤 기본인가요? 정직, 신뢰, 존중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어요.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다른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거죠. 김정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지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경영 철학이 아니라 한국과의 정신이었어요. 천 부사장님,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왔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 협력을 강조하는 자세였어요.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화테크의 위기는 점차 수습되고 있었어요. 독일 정부의 조사 결과 개선된 제품은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한중기술협력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교수님께서 매우 흥미로워하셨고 실리콘밸리 인턴십 기회도 다시 생겼어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정호는 저를 남산타워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이곳에서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죠. 우리의 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있었어요. 어떤 정신인가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끈기죠.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비판에 능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었죠. 김정호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어요. 한국이 이토록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보다 어떻게 행동할까에 더 집중했어요.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죠. 한국은 이 교훈을 일찍 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과 차량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제가 얕봤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제 시선이 바뀐 것이죠. 이제는 자국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저는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는 중화테크 신뢰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제 제안은 전면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개혁,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평가, 투명한 기업 문화 구축 등을 포함했습니다. 놀랍게도 왕 회장님은 즉시 승인했어요. 루이, 자네가 맞았네. 우리는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 이제 중화테크는 단순히 크기가 아닌 신뢰로 세계에 알려져야 할 때가 왔어. 그날 이후 우리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6개월 후 중화테크는 글로벌 신뢰도 향상 기업상을 받았고 독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회복했어요. 우리 제품의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아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실리콘밸리 인턴십을 마친 후 한국에서 1년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혁신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결정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편견이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화테크와 삼성전자의 공동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니 좋네요. 이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김정우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천 부사장님,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국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았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근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죠. 김정우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했어요. 이런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우의 집에 초대받아 한국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우리는 한중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정우의 아들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베이징에서 공부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볼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어요. 김정우의 말에 저는 깊이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신뢰와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그 결과 2년 만에 중화테크는 독일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LG화학 등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어요. 특히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차세대 리더 양성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임원들을 한국에 보내 연수를 받게 했고 한국의 기업 문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게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신뢰를 얻었는지, 어떻게 품질로 승부했는지. 말이죠. 3년이 지난 지금 중화테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제 아들이 한중 합작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어요. 그것은 제가 깨달음을 얻은 나라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저는 한국을 얕잡아 봤었습니다. 작은 나라,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가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단순히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이 진정한 강국의 조건입니다. 한국은 그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비록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제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것, 신뢰는 어떤 자산보다 귀중하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차가 아니라 휴가를 위해서입니다. 제 가족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세계는 넓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